남편의 장례식에 아들은 단 한 명도 오지 않았다. 두 아들도 며느리들도 전화 한 통 없었다. 그저 문자 메시지만 보내왔을 뿐이다. 지금 어머니의 비극에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며칠 뒤 또 다른 문자가 왔다. 그래서 유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나눌 거죠?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야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게 되었다. 울산의 하늘은 아침부터 무거운 낯빛으로 뒤덮여 있었다. 마치 자연조차 나와 함께 남편 진우 씨를 애도하는 것 같았다. 나는 장례식장 맨 앞줄에 앉아 있었다. 두 손은 무릎 위에 포개져 있었고 시선은 아래를 향했다. 내 오른쪽에는 빈 의자 두 개가 놓여 있었다. 큰아들 민준과 작은아들 서준을 위해 남겨둔 자리였다. 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나는 그 자리를 비워두었다. 속고 또 속아도 어머니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언제나 어리석고 끈질긴 희망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자식들이 그 희망을 짓밟으려 온갖 노력을 다해도 희망은 가장 마지막에 죽는다. 관은 진우 씨가 미리 부탁한 대로 닫혀 있었다. 그는 살아생전에도 남의 주목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허례허식을 견디지 못했으니 자신의 장례식에서는 오죽했을까. 관 뚜껑 위에는 그가 가장 좋아하던 사진이 담긴 액자가 놓여 있었다. 몇 해 전 매년 휴가를 가던 충주호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병마와 싸우기 전, 의사와 약을 입에 달고 살기 전, 약국 영수증을 볼 때마다 공포에 떨기 전, 우리가 아직 진짜 인생을 살고 있던 15년 전의 사진이었다. 선영 씨, 뭐 필요한 거 없어? 왼쪽에 앉아있던 경자 언니가 조용히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내게 무엇이 필요할까? 진우 씨는 이제 없고 아들들은 이미 오래전에 자신들의 선택을 했다. 경자 언니는 내가 공장에 다닐 때부터 함께한 친구다. 우리는 평생을 거의 함께 일했다. 지금 그녀는 내 손을 진심으로 굳게 잡아주고 있었고 솔직히 나는 그 손길의 의지에 겨우 버티고 있었다. 조문객들이 점차 식장을 채웠다. 대부분 남편과 내가 다녔던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의 전 동료들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35년간 격리로 일했고 남편은 엔지니어였다. 나이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온 사람들도 많았다. 지팡이를 짚거나 허리를 굽힌 채로 젊을 때부터 우리와 친구로 지낸 최 변호사님도 왔다. 다리를 심하게 절었지만 기어코 와주었다. 예전에 내 밑에서 일했던 조 과장님은 이제 격리부장이 되어 남편과 함께 왔다. 심지어 전 공장장님이셨던 박 사장님은 몇 년 전부터 살고 계신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셨다. 깍지 낀 손으로 서 있는 그의 표정은 진중했다. 나는 그들이 모두 와주었다는 사실에 문득 마음이 따뜻해졌다.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두 사람만 빼고 모두. 나는 출입문 쪽을 힐끗 보았다. 문이 다시 열렸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옆집 김 선생님 부부였다. 나는 다시 바보처럼 희망을 품었던 스스로가 부끄러워 시선을 떨궜다. 안 올 거야. 내가 경자 언니에게 속삭였다. 알아. 그녀가 대답하며 내 손을 더 꽉 쥐었다. 하지만 우리가 있잖아. 정확히 11시 연결식이 시작되었다. 사회자는 진우 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일했는지, 우리 부부가 42년의 결혼 생활 동안 어떤 사랑으로 이어져 있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솜으로 귀를 막은 듯 멍하니 들었다. 다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민준과 서준의 마지막 인사 없이는 그 모든 말이 공허하게만 들렸다. 진우 씨는 아들들이 우리와 거의 연락을 끊었을 때조차 그들을 사랑했다. 모든 것이 다시 좋아질 거라고 믿었다. 나는 모든 것이 틀어지기 시작했던 그날을 떠올렸다. 2015년 여름이었다. 민주는 34,
결혼해서 갓 지우를 낳았을 때였다. 서준은 31, 지금의 아내 지혜와 막 약혼했을 때였다. 둘 다 자신들의 말로는 IT 업계에서 잘 나간다고 했다. 어느 날 저녁 두 아들은 우리 집에 와서 식탁에 앉아 말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옷을 입어볼 수 있는 앱이에요. 똑똑한 녀석들은 모든 계산을 마쳤다고 했다. 돈을 투자해야 한다고 엄마, 아빠, 민준이 시작했다. 이 집을 파시고 좀 더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세요. 그 돈으로 저희가 사업을 시작할게요. 몇 년 안에 대박 나면 훨씬 더 좋은 집 사드릴게요. 진우 씨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무슨 말을 할지 기다리는 눈치였다. 나는 식탁 끝을 꽉 잡았다. 집을 팔다니? 이 집은 우리가 젊었을 때 사서 20년 동안 빚을 갚아온 집이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난 곳이다. 생일, 아팠던 날들, 다툼과 화해, 우리의 모든 것이 이곳에 있었다. 안 돼. 내가 말했다. 못 판다. 엄마, 왜 그러세요? 서준이 발끈했다. 일생일대의 기회라고요. 만약 실패하면? 내가 물었다. 우린 길거리에 나앉게 될 거야. 결국 우릴 못 믿으시는 거네요. 민준이 소리치기 직전이었다. 진우 씨가 중재하려 했다. 얘들아, 일단 생각 좀 해보자. 돈을 일부 보태줄 수는 있지만 집은 안 된다. 하지만 아들들은 듣지 않았. 마치 모든 것을 이미 결정했고 우리가 방해물이라는 듯이 서준이 일어서며 차갑게 말했던 것이 기억난다. 이제 누가 우릴 믿는지 잘 알겠네요. 그리고 나가버렸다. 민준도 그 뒤를 따랐다. 문이 어찌나 세게 닫혔는지 유리창이 흔들렸다. 일주일 후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투자자를 찾았다고 했다. 이제 자신들의 힘으로 할 것이니 도움이 필요 없다고. 기뻐해야 할 일인데도 그의 목소리는 우리가 남인 것처럼 차가웠다. 그 후 그들의 사업은 정말로 시작되었고 심지어 자랑도 했다. 하지만 1년 반 만에 경쟁에서 밀려 모든 것이 무너졌다. 미안하다는 말도 부모님 말씀이 옳았다는 말도 한마디 없었다. 오히려 우리가 돈을 더 줬더라면 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우리를 탓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 이후로 모든 것이 건조하고 의례적으로 변했다. 명절에 가끔 전화가 왔고 손주를 데려오기도 했지만 온기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진우 씨는 괴로워하며 관계를 회복하려 애썼다. 전화를 걸고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손주들에게 선물을 보냈다. 나는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그냥 물러섰다. 받아들였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나를 회상에서 끌어냈다. 이제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 추도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한 사람씩 일어나 진우 씨에 대해 그의 친절함, 정직함, 유머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다. 그래, 다 맞았다. 그게 내 남편이었다. 내 차례가 되었을 때 나는 겨우 일어섰다. 다리가 떨리고 목소리가 목구멍에 걸렸다. 하지만 해야만 했다. 진우 씨는 제가 아는 가장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시작했다. 다정한 남편이었고 자상한 아버지였으며 믿음직한 친구였습니다. 그는 원한을 품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포기했을 때조차 항상 화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나는 빈 의자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함께일 거라고, 가족은 영원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연결식이 끝나고 모두 장지로 향했다. 가늘고 차가운 비가 내렸지만 아무도 떠나지 않았다. 내 평생의 친구들, 내 곁을 지켜준 사람들은 끝까지 남아주었다. 관이 땅속으로 내려가고 첫삽의 흙이 뚜껑 위로 둔탁하게 떨어질 때까지 나는 곁에 서 있었다.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눈물은 이미 식장에서 다 흘렸다. 가슴속에는
그저 먹먹하고 끈적한 공허함만 남았다. 경자 언니와 다른 친구 두어 명이 나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식탁 차리는 것을 돕고 각자 가져온 찌개나 전을 데웠다. 아무도 나를 혼자 두고 싶어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앉아서 진우 씨를 추억했다. 직장에서 있었던 재미있고 따뜻한 일화들을 이야기했다. 나도 앉아서 고개를 끄덕이고 웃어야 할 때 미소 지었지만 모든 것이 내 곁을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다. 몸은 여기 있지만 영혼은 다른 방, 다른 시간 속에 있는 듯 했다. 우리가 아침에 차를 마시며 장볼 것을 의논하고 손주들 이야기를 나누던 그 주방에 저녁이 되자 거의 모든 사람이 돌아갔다. 경자 언니만 남았다. 오늘 너랑 같이 있을게. 그녀는 언제나처럼 묻지 않고 말했다. 우리는 주방에 앉아 말없이 차를 마셨다. 하지만 그 침묵은 무겁지 않고 따뜻하고 평온했다. 아주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만 가능한 그런 침묵이었다. 휴대폰은 봤어? 그녀가 문득 물었다. 아니, 나는 한숨을 쉬었다. 어차피 아무것도 없을 거야. 나는 마지못해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읽지 않은 메시지 2개가 깜박이고 있었다. 심장이 철렁했다. 혹시나. 첫 번째는 민준의 메시지였다. 엄마, 참석 못해서 죄송해요. 중요한 고객 프레젠테이션이 있었어요. 회사 미래가 달린 일이라서요. 지금 엄마의 비극에 신경 쓸 여유가 없네요. 지우가 안부 전해요. 두 번째는 서준의 메시지였다. 엄마, 괜찮으세요? 지혜랑 저랑 너무 바빠서 도저히 갈 수가 없었어요. 유산은 어떻게 나누실 생각이세요? 저희도 예산을 짜야 해서요. 나는 휴대폰을 경자 언니에게 건넸다. 그녀는 읽고 나서 얼굴이 굳어졌다. 배은망덕한 그녀가 말을 시작했지만 끝맺지 못했다. 선영아, 너 쟤들한테 아무것도 해줄 의무 없어. 정말 아무것도. 나는 휴대폰을 돌려받아 화면이 보이지 않게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언니, 뭐가 제일 무서운지 알아? 내가 조용히 말했다. 진우 씨는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 몸이 안 좋아질 때마다 얘들한테 전화해봐. 혹시 올지 모르잖아라고 했어. 죽기 전에 아이들을 보고 싶어 했어. 모든 걸 풀고 싶어 했는데 걔들은 오지 않았어. 경자 언니가 말했다. 오지 않았지. 민주는 회의를 미룰 수 없다고 했고 서준은 주말에 오겠다고 약속했지만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진우 씨는 화요일 아침에 세상을 떠났고 두 아들 중 누구의 얼굴도 보지 못했다. 나는 벽에 걸린 사진을 보았다. 그 호숫가에서 찍은 사진. 그 불화가 있기 전, 냉랭해지기 전. 10년 전쯤 우리 모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진우 씨가 내 어깨를 감싸 안고 있고 옆에는 민준과 며느리, 서준과 지혜가 서 있다. 어린 지우는 아빠 목에 올라타 웃고 있다. 그때 우리는 가족이었다. 어쩌면 그렇게 보였을 뿐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제 어떡할 거야? 경자 언니가 물었다. 나는 사진에서 시선을 떼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장례식 다음날 아침은 정적이 나를 맞았다. 단순한 고요함이 아니라 텅 빈 공허함이었다. 거의 43년 동안 나는 진우 씨가 내는 소리에 잠을 깼다. 그가 숨 쉬는 소리, 슬리퍼를 끌며 바닥을 걷는 소리, 부엌에서 컵을 달그락거리는 소리.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정적뿐이었다. 경자 언니는 8시쯤 돌아갔다. 나는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전화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약속했다. 남에게 짐이 되는 것을 싫어했다. 평생을 혼자 해결하려고 했었다. 지금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기계적으로 부엌으로 갔다. 평소처럼 커피를 2잔 내렸다. 그리고 나서야 깨달았다. 진우 씨는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커피 절반을 싱크대에 쏟아버렸다. 또 하나의 버려야 할 습관이었다.
식탁 위에 휴대폰이 놓여 있었다. 나는 그것을 집어들어 어제 아들들이 보낸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지금 엄마의 비극에 신경 쓸 여유가 없네요. 유산은 어떻게 나누실 생각이세요? 그 다툼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상처는 여전히 아팠다. 그들이 아니라 내 상처였다. 그들은 오래전에 아무렇지 않아진 것 같았다. 투자자를 구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망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우리가 옳았다는 인정 한마디 없었다. 오히려 우리가 돈을 줬더라면 살아남았을 것이라며 우리를 탓하는 듯했다. 진우 씨는 모든 것을 되돌리려 애썼다. 전화하고 초대하고 몸이 좋지 않을 때조차 그랬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일, 아이들, 다른 약속 같은 핑계뿐이었다. 그가 발작 후에 힘들게 일어나 셔츠를 입고 동료의 집들이에 갔다가 문 앞에서 서성였던 일이 기억난다. 그들은 그가 오기로 한 것을 잊어버렸던 것이다. 그가 완전히 쇠약해졌을 때 나는 직접 전화를 걸어 상태가 나빠지고 있다고 제발 와달라고 애원했다. 민주는 결국 1시간 정도 들렀다가 회의를 핑계로 가버렸다. 서준은 끝내 오지 않았다. 진우 씨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나는 두 아들에게 모두 전화했다. 그들은 애도를 표하고 장례식에 오겠다고 약속했지만 오지 않았다. 손에 쥔 휴대폰이 진동했다. 서준에게서 온 새 메시지였다. 엄마, 민준 형이랑 저 유언장 언제 공개되는지 알고 싶어요. 변호사님한테서 연락받으셨어요? 나는 휴대폰을 다시 식탁 위에 화면이 보이지 않게 내려놓았다. 유산, 돈. 그것이 지금 그들이 생각하는 전부였다. 나의 외로움도 아버지를 잃은 슬픔도 아니었다. 오직 누가 무엇을 받을 것인가. 그런데 그들도 다른 때가 있었다. 민주는 진지하고 책임감 강했다. 집안일을 돕고 동네 아이들에게서 서준을 보호해 주던 모습이 기억난다. 서준은 부드럽고 착했다. 사람이고 동물이고 모두를 불쌍히 여겼다. 새끼 고양이를 주워오고 옆동 할머니에게 빵을 봉지에 담아 가져다 주곤 했다. 감수성이 풍부하고 여려서 슬픈 영화를 보며 울기도 했다. 언제 모든 것이 이렇게 변해버렸을까? 언제 돈이 가족보다 중요해졌을까? 어쩌면 내가 뭔가를 놓쳤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양육에서 실수를 저질렀을지도, 아니면 그냥 인생이 사람을 바꾸는 것일지도 모른다. 항상 좋은 쪽으로만은 아닌 전화가 울렸다. 경자 언니였다. 야, 괜찮냐? 인사도 없이 물었다. 살아는 있어. 내가 대답했다. 내가 지금 갈게. 점심거리 좀 사서. 그리고 잔말 말고 있어. 그녀는 내가 거절할 틈도 주지 않고 덧붙였다. 그녀는 항상 그런 식이었다. 우리는 36년 전 공장에서 만났다. 나보다 5살 많았지만 웬만한 젊은이보다 활기찼다. 15년 전 남편을 잃었지만 슬픔에 빠지거나 움츠러들지 않고 일에 몰두했고 나중에는 봉사활동에 헌신했다. 나는 항상 그녀의 강인함을 존경했다. 알았어. 기다릴게. 경자 언니는 40분 만에 김치찌개 냄비와 동그랑땡이 담긴 통을 들고 도착했다. 모든 것이 뜨거웠다. 구수한 냄새가 부엌에 퍼졌다. 나는 목욕 가운을 입고 식탁 의자에 앉아 있었다. 머리는 대충 묶은 상태였다. 그녀는 음식을 내려놓고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말없이 자신의 뜨개 쇼를 내 어깨에 둘러주었다. 너 살 빠졌구나, 선영아. 그녀가 엄하게 말했다. 볼살이 다 들어갔네. 피부도 잿빛이고. 퍽이나 화색이 돌 일이 있겠어. 내가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도 먹어야지. 산 사람은 살아야지. 너 이제 진우 씨 목까지 살아야 해. 그 사람이 네가 굶어서 쓰러지는 거 원하지 않을 거야.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이었다.
진우 씨는 항상 내가 제때 밥을 먹는지 굶고 다니지는 않는지 걱정했다. 특히 내게 위장병이 생긴 이후로는 더욱 그랬다. 자신이 겨우 서 있을 때조차 내게 접시를 내밀었다. 선영 씨, 당신 먼저 먹어. 나는 나중에. 우리는 말없이 하지만 어색하지 않게 그저 집밥처럼 점심을 먹었다. 그 후 내가 설거지를 하고 경자 언니는 식탁을 닦고 약 상자를 확인했다. 평소처럼 유통기한 지난 약 때문에 내게 손가락질을 한 후에야 떠났다. 내일 또 들르겠다고 했다. 그녀가 문을 닫고 나간 후 나는 방으로 들어가 소파에 앉아 낡은 서류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진우 씨의 서류, 진료 기록, 증명서, 오래된 편지, 그의 수첩이 들어있었다. 나는 마치 종이를 통해 그의 손을 만지는 것처럼 천천히 모든 것을 뒤적였다. 유원장 사본을 찾았다. 그가 병세가 완전히 악화되기 1년 전에 변호사를 통해 모든 것을 정리해둔 것이었다. 모든 것이 내게 남겨져 있었다. 집, 땅, 차, 저축까지 전부 내 이름으로. 그는 그때 이렇게 말했다. 선영 씨, 누구도 서운하게 하고 싶지 않지만 당신은 내 평생을 함께했어. 병원에서 내 옆에 누워 있었고, 내 발을 씻겨줬고, 내 변덕을 참아줬어. 아이들은 자기들 인생을 살게도 이건 그들을 위한 게 아니야. 나는 그때 펑펑 울었다. 돈 때문이 아니라 그가 기억하고 소중히 여겨줬기 때문에. 50이 넘은 남자들이 흔히 그러듯 나를 뒷전으로 미루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서류들을 다시 상자에 넣고 제자리에 두었다.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아침에만 벌써 3번째였다. 민준에게서 온 새 메시지를 열었다. 변호사랑 이야기하셨어요? 저희는 어떤 자산이 있고 누가 어떻게 처리할 건지 파악해야 합니다. 지금 아내랑 저 재정 상황이 어려워요.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나는 채팅창을 닫았다. 심장이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모를 감정으로 무겁게 뛰었다. 진우 씨는 아직 땅속에서 식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벌써 자산을 나누고 있었다. 전화 한 통 없이. 그들의 목소리는 듣지도 못하고 오직 건조하고 사무적이며 영혼 없는 메시지만 받았다. 마치 내가 그들의 어머니가 아니라 회계사인 것처럼. 저녁에 나는 정원으로 나갔다. 진우 씨가 아픈 후로는 힘도 없고 기분도 나지 않아 오랫동안 방치된 곳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 정원을 무척 사랑했다. 그가 직접 심은 감나무는 여전히 대문 옆에 서 있었다. 가늘고 약간 기울어진 채로. 나는 나무 껍질을 손으로 쓸어보았다. 차갑고 축축했다. 그 옆에는 그가 매년 봄마다 채송화를 심던 화단이 있었다. 진우 씨. 나는 왜인지 모르게 속삭였다. 그냥 누군가 들어주길 바랐을 뿐이다. 머릿속에는 무겁고 끈적한 생각들이 맴돌았다. 모든 것을 주고 나눌 수도 있었다. 결국 언젠가는 손주들에게 돌아갈 테니까. 하지만 그들이 한 모든 일, 아니, 하지 않은 모든 일 이후에는 그들은 아버지와 작별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 만약 그들이 곁에 있었다면 나도 이 종이 조각에 그렇게 매달리지 않았을 것이다. 어쩌면 내가 먼저 제안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이 메시지들을 받은 후에는 아니었다. 다음 날, 유언장을 작성해 주었던 가족의 오랜 친구인 최 변호사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박선영 여사님, 안녕하세요.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바로 말씀드리자면 유언장 공개 날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준비를 마쳤지만 여사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언제쯤 준비가 되시겠어요? 고마워요, 변호사님. 생각해 볼게요. 아직은 이 모든 걸 빨리 결정하기가 힘드네요. 이해합니다. 다만
모든 것이 여사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유 원장은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이들이 압박하기 시작하면 전화 주세요. 저는 여사님 편입니다. 통화 후 나는 오랫동안 창가에 앉아 거리를, 행인들을, 이웃집 차를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제 갈 길을 가고 있었다. 하지만 내 안에는 마치 블랙홀이 생긴 것 같았다. 남편을 잃은 상실감, 아들들에 대한 실망감, 압박감. 나는 항상 강했고 징징거리거나 눈물로 그들에게 매달리거나 부탁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지금은 정말로 힘들었다. 다음 날 경자 언니는 잔뜩 먹을 것과 잡지 두어 권을 들고 왔다. 그리고는 앉아서 나를 보더니 말했다. 너, 우리 집에서 당분간 지내는 거 어때? 언니, 무슨 소리야? 언니 집 작잖아. 작으면 어때? 아깝지 않아. 너 여기서 혼자 미쳐가는 것보다는 낫지. 그러다 보면 기분 전환도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편안해. 여기엔 모든 게 있어. 진우 씨, 그의 물건, 냄새, 그의 정원. 이 모든 걸 버릴 수 없어. 경자 언니는 더 이상 권하지 않았다. 그저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선영아, 예전에는 외로움이 곁에 아무도 없는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지금 보니 곁에 누군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무도 없는 게 더 최악이더라. 네가 지금 그걸 겪고 있는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이었으니까. 며칠이 더 흘렀다. 집안의 모든 것은 시간이 멈춘 듯 제자리에 있었다. 나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다. 진우 씨의 스웨터는 침실 의자 등받이에 그대로 걸려 있었고 그의 찻잔은 설탕통 옆 선반에 놓여 있었다. 그가 저녁마다 듣던 라디오조차 콘센트에 꽂혀 있었. 단지 그 자신만 사라졌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내 인생의 가장 큰 버팀목이 사라졌다. 가족이라 불리던 것은 그저 단어에 불과했다. 서준에게서는 연락이 없었다. 민준에게서 메시지가 하나 더 왔다. 이제는 엄마라는 호칭도 없이 그저 사무적으로. 부동산 시가 평가액이 궁금합니다. 서류 사본을 보내주실 수 있나요? 매각 시 세금 부담을 계산해 보고 싶습니다. 나는 손에 쥔 휴대폰을 꽉 쥐었다. 이게 전부였다.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 이유를 숨기려고도 하지 않았다. 집, 땅, 그리고 가능한 매각. 내가, 그들의 어머니가 여기서 40년을 살았다는 것, 여기서 묻히게 될 것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세금 부담이 있었다. 나는 메시지를 닫고 일어나 창고로 갔다. 그곳 아래 낡은 여행 가방 밑에 아이들의 앨범이 담긴 상자가 있었다. 손에 잡히는 첫 번째 앨범을 열었. 사진 속에는 젊은 나와 아이들을 어깨에 태운 진우 씨가 있었다. 여름날 잔디밭. 민주는 6살, 서준은 4살, 모두가 웃고 있었다. 그 다음은 설날. 민주는 산타 모자를 쓰고 있다. 서준이는 귤을 들고 있고 눈이 반짝인다. 그리고 그들의 학창시절, 졸업식, 군대, 대학교, 모든 사진이 뺨을 때리는 것 같았다. 한때는 가까웠고 마음을 나누며 살았다. 나는 모든 것을, 내 모든 것을 주었다. 그런데 이제 나는 그저 부동산을 소유한 늙은 여자일 뿐이었다. 나는 그 사진들을 들고 어두워질 때까지 바닥에 앉아 있었다. 울지는 않았다. 이젠 아프기보다는 속이 상한 것처럼 쓰라리고 역겨웠다. 맑은 멜로디가 나를 현실로 돌려놓았다. 집 전화였다. 요즘은 거의 아무도 이 전화로 걸지 않는다. 나는 수화기를 들었다. 낯선 목소리였다. 여보세요. 박선영 여사님 댁 맞습니까? 네. 제 이름은
윤 박사라고 합니다. 남편분의 친구였습니다. 예전에 공장 연구소에서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죠. 제게 여사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몸이 안 좋아서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의 목소리가 꾸밈없이 정직하다는 것을 즉시 느꼈다. 예의상 거는 그런 전화가 아니었다. 최근에 저희 공동 연구 자료를 정리하다가 남편분께서 메모를 남긴 오래된 설계도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흥미로운 내용이 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사님께 중요할 것 같아서요. 물론이죠.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다음날 들르기로 약속했다.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았고 가슴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 같았다. 누군가 아직 진우 씨를 이름만이 아니라 한 사람, 전문가, 동료로서 기억하고 있었다. 그것은 한 모금의 신선한 공기와 같았다. 아침에 윤 박사님이 오셨다.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지팡이를 짚었지만 기운이 넘쳤다. 그는 파일을 가져와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우리는 부엌에 앉았다. 그는 진우 씨와 90년대 말 공장이 어려웠던 시절에 함께 일했으며 많은 개발이 실현되지 못했지만 아이디어는 진지하고 훌륭했다고 말했다. 그분은 진짜 엔지니어였습니다. 윤 박사님이 말했다. 요즘 사람들 같지 않았죠. 그는 그 일에 살고 그 일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사님에 대해 그런 따뜻함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선영 씨를 언급할 때면 얼굴이 환해졌죠. 나는 울음을 터뜨리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파일에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낡은 실험실, 진우 씨, 윤 박사님 자신, 그리고 3명의 다른 사람들. 모두 젊고 하얀 가운을 입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우리는 그때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기술이 미래라고 믿었죠. 그리고 진우 씨가 그때 한 말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거야. 선영 씨가 기다리고 있으면 다른 건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윤 박사님이 떠난 후 나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진우 씨는 항상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아들들이 멀어지기 시작했을 때조차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다고 믿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믿었다. 며칠 후 나는 결국 우리 변호사인 최 변호사님을 찾아갔다. 그는 나를 따뜻하고 친절하게 맞이했다. 나를 안치고 차를 따라주며 서류를 보여주었다. 선영 여사님, 진우 씨는 모든 것을 여사님께 남겼습니다. 집, 땅, 예금, 심지어 낡은 차까지도요.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 마지막 날까지 함께하며 단 한 번도 등을 돌리지 않은 나의 아내에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놀라워서가 아니라 감사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물었다. 원하신다면 당분간 유언장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사님께는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기다리게 하세요. 나는 생각에 잠겼다. 그러고 보니 정말 그랬다. 왜 내가 그들의 지시에 따라 서둘러야 하는가? 이번 한 번만이라도 기다리게 하자. 모든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 인생이 재산 분할만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하자. 최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을 때는 거의 어두워져 있었다. 공기에서는 10월의 냄새, 젖은 나무잎, 습기, 첫서리의 냄새가 났다. 나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거리를 걸었다. 그리고 문득 숨쉬기가 조금 더 쉬워진 것을 느꼈다. 어쩌면 이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지시가 아닌,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나 자신을 위해 한 걸음을 내디뎠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최 변호사님을 만나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즐거워진 것은 아니었지만
마치 안에서 굽었던 등이 펴진 기분이었다. 집에 돌아와 부엌에 앉아 진한 홍차를 우려내고 오랫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휴대폰은 조용했고 아들들은 답을 기다리는 모양이었다. 계속 기다리게 둬도 좋았다. 나는 종이 한 장을 꺼내야 할 일 목록을 쓰기 시작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베란다 전구 갈기, 약 상자 정리하기, 창고 선반 닦기. 모두 진우 씨가 평소에 하던 일들이었다. 이제 내 차례였다. 공허함 속에서 살 수는 없었다. 그저 앉아서 자신을 동정할 수만은 없었다. 불평 없이, 남들 앞에서 눈물 없이 스스로 조금씩 나를 일으켜 세워야 했다. 다음 날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여니 3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이 아이를 안고 서 있었다. 아이는 곱슬머리에 눈이 큰 여자아이였다. 2살이 채 안 되어 보였다. 여성은 조금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박선영 어머님 맞으시죠? 네, 나는 놀랐다. 저는 서아라고 해요. 죄송해요. 혹시 때가 안 좋은 건 아닌지? 예전에 서준 씨랑 만났었어요. 지금 아내분 만나기 전에요.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아이를 바라보는데 심장이 뛰었다. 그때 저희는 안 좋게 헤어졌어요. 저는 부산으로 갔다가 최근에 울산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서준 씨는 제가 임신한 걸 몰랐어요. 제가 말하지 않기로 결정했거든요. 그는 그때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어요. 온통 사업, 프로젝트에 빠져 있었죠.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는 아이를 더 가까이 껴안았다. 아이는 하품하며 엄마에게 기댔다. 돈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서아가 조용히 말했다.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아이가 자라고 있는데 나중에 남의 입을 통해 모든 걸 알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아빠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게 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냥 어머님께서 알아주셨으면 했어요. 그냥 알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나는 침묵했다. 이 작고 가녀린 아이를 보며 내 안의 모든 것이 뒤집히는 것을 느꼈다. 나의 작은 손녀. 나는 그 아이가 존재하는 줄도 몰랐다. 이름이 뭐니? 하윤이요. 여자가 미소 지었다. 괜찮다면 내가 한번 안아봐도 될까? 내가 한 걸음 다가갔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아이를 내 팔에 안겨주었다. 나는 아기를 꼭 껴안았다. 아이는 놀라지 않고 내 어깨에 얼굴을 묻고 하품했다. 참 예쁘구나. 내가 속삭였다. 어머님 인생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어요. 서아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혼자 남으셨다는 걸 알고는 혹시 알고 싶어 하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언젠가 곁에 있어 주시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와줘서 고마워. 그리고 침묵하지 않아 줘서 고마워. 그들은 30분 후에 떠났다. 나는 창가에 서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울었다. 하지만 이것은 다른 눈물이었다. 고통이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어딘가 맑은 눈물이었다. 어쩌면 오랜만에 처음으로 이득이나 요구 없이 그저 손녀라는 따뜻하고 진정한 무언가를 받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저녁에 경자 언니가 어김없이 찾아왔다. 문턱을 넘자마자 내가 달라진 것을 눈치챘다. 무슨 일 있었어? 언니, 나 손녀가 생겼어. 내가 말했다. 상상이가? 무슨 손녀? 나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끼어들지 않고 주위에 깊게 듣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인생이구나. 그녀가 한숨을 쉬었다. 생각해봐, 선영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르고 사는지, 그리고 우리가 가졌다는 것조차 모르고 누군가를 얼마나 쉽게 잃을 수 있는지. 우리는 차를 마시고 저녁을 먹었다. 경자 언니가 떠난 후
나는 침대에 누워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눈앞에 아기의 얼굴이 계속 아른거렸다. 아이는 서준을 전혀 닮지 않았다. 전부 엄마를 닮았지만 어딘가 눈빛이나 표정에서 무언가 친숙한 것이 있었다. 나의 것, 진우 씨의 것. 어쩌면 이 아이야말로 내 인생에 예상치 못한 전환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작고 거의 눈에 띄지 않지만 진정한 의미. 아침에 민준에게서 다시 문자가 왔다. 이번에는 집요했다. 엄마, 저희가 뭘 하고 계신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저희는 엄마 자식들이에요. 유산에 대해 알 권리가 있어요. 만약 모든 게 엄마 앞으로만 되어 있다면 그건 불공평해요. 저희도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해 주세요. 법적으로 해결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다면 엄마가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나는 메시지를 3번 다시 읽고 조용히 휴대폰을 닫고 죽을 끓이러 갔다. 냄비를 불에 올리고 가스를 켜고 소금을 꺼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떨리지 않았다. 두려움도 서러움도 없이 오직 확고한 깨달음뿐이었다. 나는 누구에게도 아무 빚이 없다. 나는 누구도 배신하지 않았다. 나는 양심에 따라 살았다. 그리고 그들이 가족이 무엇인지 잊었다면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다. 진우 씨는 언젠가 말했다.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네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야. 그리고 지금 내 곁에는 경자 언니가 있고 작은 하윤이가 있으며 심지어 낡은 설계도 파일을 가져다 준 윤 박사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세계에 있다. 퍼센트와 이득, 시가평가액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곳에. 그리고 문득 나는 그들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내적인 해방감 때문이었다. 내가 아플 때 내 손을 잡아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매달리기에는 이미 충분히 오래 살았기 때문이다. 다음 날 나는 시내에 나갔다. 병원에서 서류를 떼고 약국에 들러야 했다. 차는 아직 조심스럽게 몰았다. 항상 진우 씨가 운전했고 나는 면허는 있지만 오랫동안 운전대를 잡지 않았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해냈다. 길을 가다가 첫 주 동안 나를 짓누르던 그 공허함을 더 이상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힘들고 물론 외롭지만 마치 안에서 무언가가 다시 조립되기 시작한 것 같았다. 예전과는 다르게 더 조용하고 더 깊게. 약국에서 정자 씨를 만났다. 그녀는 우리와 공장에서 함께 일하다가 은퇴했다. 우리는 10년은 못 본 것 같았다. 선영 씨, 정말이야? 네, 정자 씨. 그녀는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 평가하려는 듯 나를 유심히 보았다. 진우 씨 돌아가셨다고 들었어. 삼가 조의를 표해, 친구. 고마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갔어. 내 애들은 어때? 그녀가 갑자기 물었다. 나는 순간 숨을 참았다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살아있지. 각자 자기 인생이 있으니까. 우린 거의 연락 안 해. 정자 씨는 한숨을 쉬었다. 요즘은 다들 그래. 우리 손주는 서울에 있는데 1년에 한 번도 안 왔어. 나는 젊었을 때 부모님을 위해서라면 불속이라도 뛰어들었을 텐데. 우리는 10분 정도 더 서서 이야기를 나누다 헤어졌다. 나는 그녀의 말을 계속 생각했다. 요즘은 다들 그래. 어쩌면 정말 이게 이제는 정상이 된 것일지도 모른다. 아이들은 흩어지고 마음도 멀어졌다. 각자 자신의 스케줄, 자신의 이익, 자신의 가치관이 있다. 하지만 마음은 어릴 때처럼 여전히 희망을 품는다. 와서 안아주고 엄마 죄송해요라고 말해주기를.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저녁에 경자 언니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와 함께 온 남자는 60대쯤으로 키가 크고 다부졌으며 차분한 눈빛을 가졌다. 나는 처음에 긴장했다. 예상치 못한 일은 싫어했다. 선영아, 인사해. 이쪽은 태식 씨야. 우리랑 같이 주말 농장에서 봉사활동하고 있어. 혼자 사는 할머니들 텃밭 가꾸는 거 도와주셔. 이분도 아내랑 사별하셨어. 태식 씨는 손을 내밀어 내 손을 굳게 잡았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경자 씨가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토마토 참 잘 키우신다면서요. 그가 미소 지으며 덧붙였다. 작년에 여사님 씨앗을 저한테 전해줬어요. 솔직히 나는 당황했다. 누군가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동정심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으로, 불쌍한 미망인이 아니라 그냥 한 여자로 우리는 셋이서 부엌에 앉아 차를 마시고 파이를 먹었다. 태식 씨는 소박하고 조용하며 말이 없었다. 내 마음속을 파고들려 하지 않았고 아들들에 대해 묻지도 않았다. 그는 텃밭, 사과나무, 요즘은 진짜 품종이 없고 다 교배종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는 정중하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다. 그가 문을 닫고 나갔을 때 경자 언니가 나를 짓궂게 쳐다보았다. 어때? 괜찮은 남자지? 괜찮네. 근데 내가 연애할 나이는 아니잖아. 연애하라고 만난 거 아니야. 차 한 잔 마시고 말 한마디 나누고 같이 침묵할 사람이 있으라고 만난 거지.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안에서 무언가 흔들렸다. 누군가를 내 삶에 들여놓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모든 것이 아직 멈추지 않았다는 것, 인생이 진우 씨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다음 날 서준에게서 다시 메시지가 왔다. 짧았다. 엄마, 일부러 저희 무시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많은 걸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무슨 일인지 알려주세요. 저희는 엄마의 적이 아니에요. 나는 오랫동안 그 메시지를 바라보다가 책상에 앉아 종이를 꺼내 글을 썼다. 서준아, 민준아, 너희는 내 적이 아니야. 나는 너희를 낳고 키우고 사랑했고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랑한단다. 하지만 지금은 나에게 약간의 침묵이 필요해. 소송도 불평도 지분에 대한 상기도 아닌 그냥 진우 씨 없는 삶 속에서 나 자신을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정리할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이 필요해. 나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아. 유언장은 변호사님께 있어. 모든 것은 법에 따라 정직하게 처리됐어. 너희는 성인이고 각자의 가정이 있잖니. 나는 너희에게 도움도 돈도 방문도 바라지 않아. 하지만 너희도 제발 나를 압박하지 말아다오. 나는 살아남으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냥 살아남으려고. 만약 너희 마음속에 아직 아주 조금이라도 이해심이 남아있다면 내가 조용히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줘. 엄마가. 나는 편지를 사진으로 찍어 아무런 설명 없이 미안하다는 말도 이해를 바란다는 말도 없이 있는 그대로 두 아들에게 보냈다. 두어 시간 후 서준에게서 답장이 왔다.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시간을 갖도록 하죠. 민준에게서는 침묵뿐이었다. 하지만 기대하지도 않았다. 나는 휴대폰을 끄고 소파에 누워 담요를 덮었다. 그리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낮잠을 잤다. 눈물도 불안도 없이 그저 마음속이 조용해졌기 때문에 그 후로 2주가량이 흘렀다. 11월은 소리 없이 다가왔다. 잿빛이고 축축하며 뼛속까지 파고드는 차가운 바람과 함께 나는 한 사람을 위해 차를 끓이는 새로운 방법을 배웠다. 두 번째 접시를 놓지 않는 법을 배웠다. 문이 삐걱거릴 때 돌아보지 않는 법을 배웠다. 어차피 진우 씨가 아니니까. 그의 잔소리나 모자를 쓰라는 잔소리 없이 조용히 정원에 나가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에 대한 것이었다. 잊지 않으면서
받아들이며 천천히 놓아주는 법. 서아와 하윤이는 2번 더 왔다. 아이는 이제 내게 손을 뻗고 하미 할머니라고 부른다. 나는 서두르지 않고 다가서지 않지만 마음속에서 무언가 자라난다. 따뜻하고 진정한 것. 아이는 내 무릎에 앉아 내가 읽어주는 동화를 듣고 목걸이를 가지고 논다. 그러면 나는 마치 다시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다. 조건 없이, 계산 없이 경자 언니는 약속대로 태식 씨를 몇 번 더 데려왔다. 그는 울타리를 고쳐주었고 낡은 대문을 수리했으며 부엌의 콘센트를 고쳤다. 마음속으로 파고들거나 아첨하지 않고 그저 일하고 그저 곁에 있었다. 우리 사이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고 지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가 있다는 것이 좋고 앞으로는 될 대로 될 것이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집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바람도 없이 조용했다. 마른 잎사귀들이 두꺼운 융단처럼 깔려 있었다. 나는 손에 든 낡은 찻잔을 들고 있었다. 그는 침묵했다. 그러다 갑자기 말했다. 참 강인하시네요. 나는 살짝 미소 지었다. 다들 그렇게 말하지만 속은 죽 같아요. 아니요. 약한 사람들도 속은 죽 같을 수 있죠. 하지만 그들은 그 아래로 무너져요. 근데 당신은 서 계시잖아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말은 내 안에 오랫동안 남았다. 며칠 후 변호사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선영 여사님, 아드님들이 공식적으로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유언장 사본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여사님께서는 여전히 공식적인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서류로 남기고 싶지 않으시다면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호한 것 같습니다. 나는 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수화기를 내려놓고 정원으로 갔다. 울타리 옆 벤치에 앉아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울지 않고 그저 생각했다. 나는 그들에게 양보하고 일부를 주고 모든 것이 예전 같다고 우리가 가족이라고 자장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에게도 그들에게도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 나는 감정 없이 그저 그것이 옳기 때문에 결정을 내렸다. 다음 날 나는 직접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최 변호사님에게 유언장을 공식적으로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정해진 대로 그들이 사본을 받고 모든 것을 알게 하도록. 그리고 나는 땅의 일부, 진우 씨가 채송화를 심었던 그 작은 땅 조각을 서아와 그녀의 딸 하윤의 이름으로 증여해달라고 요청했다. 나는 그냥 그 아이에게 이 땅과의 연결고리가 남아서 자신에게도 이곳에 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님은 놀랐지만 질문하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필요한 곳에서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사흘 후 서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지친 듯 둔탁했다. 엄마, 다 읽었어요. 아빠가 모든 걸 그렇게 정리하신 줄 몰랐어요. 저는 그냥 엄마가 원칙 때문에 저희를 멀리 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원칙 때문이 아니야, 서준아. 나는 더 이상 발끝으로 살고 싶지 않을 뿐이야. 변명하고 싶지 않아. 너희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어. 그리고 그래, 나는 지쳤어. 알겠어요. 죄송해요. 그는 지분에 대해 묻지도 돈에 대해 말하지도 않고 그냥 전화를 끊었다. 나는 폭풍 후의 고요함처럼 그것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그리고 민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아주 짧게. 엄마가 결정한 대로 하세요. 다만 이제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세요. 나는 다시 읽었다. 그리고 끝이었다. 고통도 눈물도 없이 오직 피로감뿐이었다.
긴 여행 끝에 피로처럼 깊었지만 심지어 그 피로감 속에도 안도감이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거짓 없이 명확하고 깨끗해졌기 때문이다. 저녁에 나는 정원으로 나가 축축한 잔디를 밟으며 나무로 다가갔다. 진우 씨의 감나무는 서서 흔들리며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다. 나는 나무줄기를 손으로 쓸었다. 이제 다 끝났어, 진우 씨. 당신이 부탁한 대로 조용히 양심에 따라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았어. 침묵은 먹먹하지 않고 평온했다. 마치 그가 예전에 그저 침묵할 때처럼 바로 옆에 서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졌다. 겨울은 소리 없이 찾아왔다. 처음에는 아침 서리로, 그 다음에는 가벼운 눈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무릎까지 오는 눈더미로. 나는 커튼을 두꺼운 것으로 바꾸고 겨울 부츠를 꺼내고 아궁이에 불을 떼기 시작했다. 그렇게 조금씩 따뜻함과 아늑함을 위해 진우 씨 없이는 모든 것이 달랐지만 살아가는 습관은 슬퍼하는 습관보다 강했다. 아들들에게서 전화가 오기를 기다리지도 않았고 받지도 않았다. 민준의 마지막 메시지 이후로 침묵, 서준도 더 이상 전화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을 탓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였다. 각자 자신의 길이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길을 선택했고 나는 나의 길을, 그리고 이제 내게는 그들의 인정보다 나 자신의 평온이 더 중요했다. 경자 언니는 언제나처럼 곁에 있었다. 새로운 소식과 정과 그녀의 끝없는 걱정거리를 가지고 왔다. 웃고 잔소리하고 분주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집안의 라디오처럼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삶처럼 들렸다. 태식 씨도 더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다. 암시나 말없이 어쩌면 그냥 곁에 있었다. 한 번은 연장선을 가져다 주었고 그 다음에는 새 샤워기 헤드를 고치고 침묵하고 차를 마시고 가끔 농담을 했다. 나는 싫지 않았다. 새로운 남편은 필요 없었다. 하지만 저녁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선물이었다. 서아와 하윤이도 거의 가족이 되었다. 아이는 자라고 옹알이를 하고 방을 뛰어다니며 웃는다. 나는 아이에게 봉제 토끼를 사주었다. 언젠가 서준이의 세 번째 생일에 선물했던 바로 그 토끼. 그리고 이제 그 토끼는 다시 아이의 손에 들려 있다. 인생은 돌고 돈다. 어느 날 서아는 차를 마시러 남았다. 우리는 아기가 자는 동안 둘이서 앉아 있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그녀가 찻잔을 보며 말했다. 받아주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무서웠어요. 무서워할 것 없어. 내가 조용히 대답했다. 너는 정직하게 모든 것을 말했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 그리고 나는 스스로 모든 것을 이해했어. 그녀는 조용하고 지친 미소를 지었다. 젊지만 이미 지친 여자. 나는 그녀에게서 나 자신을 보았다. 30대 초반의 나, 두 아이와 잠부족과 불안 속의 나. 다만 그녀는 혼자라 더 힘들지도 모른다. 내가 증여, 서류의 땅을 추가했어. 내가 덧붙였다. 딸 앞으로 작은 땅 조각이지만 언젠가 쓸모가 있을지도 모르지. 자신에게 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라. 서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울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럴 필요 없어. 그냥 가끔 차 마시러 이야기하러 와. 1월에 나는 다시 정원으로 나갔다. 눈은 무릎까지 쌓였고 모든 것이 하얗고 조용했다. 감나무는 서리로 뒤덮인 채 서 있었다. 나는 다가가 나무줄기를 만졌다. 진우 씨처럼 강하고 거칠었다. 나는 완전한 침묵 속에 서서 문득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예전과는 다르지만 확실히 혼자가 아니었다. 곁에는 날카로운 혀와
맛있는 전을 가진 경자 언니가 있다. 곁에는 정직함과 연약함을 가진 서아가 있다. 곁에는 침묵과 든든함을 가진 태식 씨가 있다. 곁에는 나를 함이라고 부르며 내가 방에 들어갈 때 손을 뻗는 여자아이가 있다. 그래, 내 친아들들은 멀리 있다. 마음은 더 멀리. 하지만 내게는 나 자신이 남았다. 강하고 온전하며 부서지지 않은 나. 그리고 나는 원한을 품지도 복수하지도 않는다. 나는 그저 정직하게, 거짓 없이, 굴욕 없이 앞으로 나아갈 뿐이다. 왜냐하면 진우 씨가 언젠가 말했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누구인지 알고 다른 모든 사람이 떠나갔을 때조차 자신을 배신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배신하지 않았다.